사실은 이 노인 시설 관련해서 사실 좀 부각되지 않았는데 김진표 박사님이 정말 어려운 연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권리가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아셈 기초 연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.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삶 관련해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. 먼저 26페이지 나와 있는데 시설 선택을 위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은 결국은 그분이 동의 능력이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. 동의 능력이라는 건 그분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을 때 가능한데 그런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어떤 논의 없이 바로 자기 결정권을 말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동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어르신이 결정하게 하고요.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성년 후견인 제도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. 이 동의 능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전제돼야 되는데요. 이분이 선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자기에 대입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, 또 시설을 입소한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위험스럽게 가정법원에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. 또 하나가 자기결정권 이야기할 때 연명치도 마찬가지지만 경제력이 없을 경우는 연명치 선택권이 없습니다. 죽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대안이 없는 데도 자기결정권 하라. 이것은 좀 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성찰해야 되고요. 두 번째 자기 결정권 관련해서는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에 대해서 잘 알아보는 것처럼 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권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쪽에 일하지만 그 주변의 분들이 좋은 요양시설 소개시켜달라면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. 제가 잘 모르니까요.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설을 우리가 좀 방문하기 어렵고 또 시설에 대한 상황을 잘 어렵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요양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실 요양시설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타 레이팅 해가지고 요양시설을 별표를 표시하거든요. 여기에 시설이랄지 아니면 환경,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별표 표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우리가 그 다음에 정보 접근 관련해서는 제가 28페이지 표를 좀 제시했는데요.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했는데 기본적으로 노인한테 제공해야 될 정보,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 왔을 때, 입소상담 왔을 때, 가족이 입소상담 왔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준호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사하는 거거든요, 어르신한테는. 근데 이사는 우리 집 알아볼 때 얼마나 잘 알아봐요. 뭐 역세권이며 그죠? 뭐 이런 거 다 알아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해보니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같이 방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밥은 맛있는지, 그 다음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려줘야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되지 않으면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자꾸 선택하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우리가 사전 의료 지시서가 나왔습니다. 사전 의료 지시서라는 것은 내가 위급 상황에 의사결정할 수 없을 때 연명치를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심폐소생을 할 건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전 요양 지시서 이런 개념이 나와 있지 않을까. 내가 내 몸을 독립적으로 돌보지 못할 때 난 어디서 돌봐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특히 요양시설에 대해 노인들이 잘 몰라요. 그냥 좀 제가 안타까운 건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님도 그렇지만 자꾸 이제 자기랑은 별개의 걸 생각하시더라고요. 건강하실 때는.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강압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좀 알고 내가 어디서 보호받을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네 번째, 자기 결정 관련해서 이제 우리도 사실 우리는 가족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만나서 상담해 보면 우리 아들이 이 시설이 제일 좋다고 했다, 우리 딸이 이 시설이 제일 좋다는 말 가장 많이 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가족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결정하는 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좀 이런 시설 관련돼서 이 보호자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입소자 동의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. 또
이 전문가 시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전문가가 가장 잘 알 거라고 하지만 사실 본인만큼 자기를 잘 아는 경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전문가나 가족에 의해서 결정하는 어떤 우리 어떤 인식에서 좀 더 이 개인이 결정하는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본 같은 경우 유니티 케어라고 하고요.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컬처 체인지라고 하는데 시설을 좀 더 이제 가정가처럼 가정집처럼 만드는 거.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의 선택을 좀 증가해 주는 방식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치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. 요양원 예전에는 똑같은 옷 입고 있고 똑같은 단체 똑같은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엔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고 있고 지금 요양원에서는 또 목욕도 어떤 분은 두 번 하고 싶고 어떤 분은 세 번 하고 싶고 어떤 분은 탕에서 하고 싶고 어떤 분은 빨래비에서 하고 싶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최대한 요양시설에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최대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걸 좀, 그러니까 우리가 입소 시절만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시설 생활에서 어떤 자기 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제 시설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1세대는 어떤 의학이랄지 전문가 중심이라면 지금 2세대는 개별화된 케어, 그 다음에 집과 같은 거 이런 환경. 그래서 위드케어 같은 경우도 예전에 50명을 집단으로 보호해 있다면 10명씩 그죠? 가정을 꾸리게 해서 보호한다는.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지금 이제 시설에서 가능한 제약이 없는 거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편한 건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설도 가능한 제약이 없어서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문화변화 적용 사례 가지고 지금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. 그래서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건 개별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개별 목욕시키고 있어서 집단 목욕, 개별 목욕시키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목욕 방법이랑 횟수도 자기가 선택하고 있고 나들이 갈 때도 예전에는 뭐 무슨 요양원에서 20명 나갔다면 지금은 조용히 승용차나 작은 차 가지고 일반 할머니처럼 똑같이 들고 나가고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간식도 예전에는 그냥 하나만 줬다면 지금은 딸기, 포도 준다면 선택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요양원들이 좀 바뀌고 있고 시설들이 되게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여섯 번째 이제 장기요양 보호 연속성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 노인 700만 명이죠. 근데 지금 50만 명이 시설이나 병원에 있어요. 근데 자꾸 요양시설만 이야기해요. 이게 이상해요. 지금 보면 생활 입소자 한 16만 명이 요양원에 있고요. 그 다음에 32만 명 정도가 요양병원에 있어요.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도 뭐 김준수 박사님 앞에 그 통계 보면 우리나라 요양시설 입소자가 비율이 늘어나지 않았어요. 우리 지금 이 시설의 추이를 보면 요양시설 이 증가 추세가 멈췄어요. 우리나라가. 근데 자꾸 이제 조명 요양시설에 되고 있는데 요양시설은 사실은 집개념이라서 이제 생활시설처럼 생활하는 거고 요양병원이 약간 좀 우리가 경학적으로 좀 약간 죄송합니다. 요양병원이 지금 계실 건데 비율이 지금 32만이 계시는데 이게 사회적 이범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보호 연속성 하면 집에 계시다가 방문 요양 이용하다가 주간보호 이용하다가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용하다가 공동생활 그 다음에 요양병원인데 우리는 이제 장기요양 등록 받으려면 한 달 기다리고 두 달 기다리고 저희도 아버지 아프실 때 보니까 당장 누가 보아야 되는데 요양원을 가려면 두 달 기다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면 이제 거기 적응해서 생활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호 연속성 이야기할 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양병원 관련해서 되게 대대적인 개혁을 했거든요. 재활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갈 필요가 없죠. 그러니까 사실 재활을 위해서 요양병원 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은데 요양병원을 가시는 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물론 요양병원에서 계실 분이 있어요. 요양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분들은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사회적 입원의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